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에 우리에 대한 무역 제재에 대해서 결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도를 넘었고 이런 상황에서 자칫 소극적 대응은 별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차원의 대응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대만, 캐나다 등은 미국의 무역 제재에서 빠진 이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기에 무역 제재에서 빠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해야 한다는 건데요. 일본의 총체적 외교에 대해서 얻을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취하는 것도 현명한 대응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어제부터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설 밥상머리 민심에 대한 각 정당별 입장 말씀드리고 있죠. 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전해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어서 잠시 후 1부와 2부에서 창당 이후 첫 명절을 보낸 두 당,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또 어젯밤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경기에서 차민규 선수가 1위와 단 0.01초의 차이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봅슬레이 2인승 경기에서는 원윤종, 서영우 선수가 6위를 차지해서 한국 봅슬레이 올림픽 최고 성적을 거뒀는데요. 오늘 3부 평창은 지금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고요. 이어서 스켈레톤 종목에서 아시아 최초로 금메달을 선사한 윤성빈 선수의 스승이죠. 이용총 감독 연결해서 메달을 목에 걸면서 눈물을 보였던 이유를 비롯한 못다한 올림픽의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월 20일 화요일이죠. 신율의 출발 새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철강 제재 조치 등에 대해서 정면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얘기부터 해보죠. 네, 미국의 그 통상 압박 그리고 그 GM의 그 한국 철수 위협 등이 그 한국 경제의 그 기반을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정치 경제적인 그 내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이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 청와대에서 열린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그 WTO, 즉 그 세계무역기구 그 제소와 한미 FTA 그 위반 여부 검토 등 그 당당하고 좀 결연히 그 대응을 하고 한미 FTA 그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그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좀 주장하기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보와 통상 문제를 좀 분리해서 그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것으로 좀 풀이되기도 하죠. 한국 GM 그 군산공장 그 폐쇄 결정에 대해서도 이 군산 지역 경제에 그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그 군산경제 그 활성화 그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하죠. 예. 어쨌든 참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또 그 김정은한테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같이 대화할 파트너다 이런 이야기인 셈인데요. 글쎄요. 어제 방영된 이제 미 CBS 프로그램 60분이라고 있죠. 네,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틸러슨 장관 이 김정은과의 그 협상을 그 꺼리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북핵 문제 해결을 그 외교적으로 그 달성하기 위해서 그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다만 우리가 그 지금 결정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지금 그 시작할 준비가 됐느냐.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제 그 북한과 미국을 말하는 거죠. 예. 또 그들이 그 시작할 준비가 됐느냐. 이제 이런 점이라면서 만약 그들이 그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진행 중인 그 압박 작전을 그 계속하고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대화할 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진행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첫 번째 그 대화의 그 방법에 대해서 매우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제 분명하게 미국과의 그 대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북미 간에 상당한 그 물밑 접촉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근데 수면 아래에서 뭔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예.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갈래 수사잖아요. 다스도 있고 뭐 국정원 특활비도 있고 이 여러 종류의 그렇죠. 수사가 있잖아요. 네, 뭐 네? 국정원 특활비, 다스 뭐 등등 또 이제 삼성 네, 삼성 다스 뇌물 그 김경중 관련 이 BBK 소송 관련해서 이 소송 비용을 이제 그 대납토록 한 것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사 주체를 검찰이 단일화했다. 이야기는 곧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이 사실은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소환을 앞두고 이제 수사팀을 이제 정비를 한 거죠. 여러 곳에서 부를 수 없으니 한 곳에서 불러서 한꺼번에 이제 묻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동안 그 다스 관련 의혹은 그 서울중앙지검과 그 서울 동부지검에서 그 나누어서 이제 각각 맡아왔는데 이번에 그 이제 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습니다. 검찰은 그 이 전 대통령의 그 재산 관리인으로 그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그 사무국장으로부터 이 다스 도곡동 땅 이상은 씨 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차명재산이다. 이런 주의 그 진술을 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병모 그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 전 대통령의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그 일부를 다스 지분을 매입하는 데 썼고 매각대금에서 그 수십억 원을 인출해서 그 논현동 사저를 그 수리하는 데 그 사용했다. 이런 취지의 그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은 사실 그 다스의 그 수원지 같은 데거든요.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형인 이상은 씨가 말하자면 그 다스 지분을 어떻게 사들였느냐. 도곡동 땅을 매각해서 사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도곡동 땅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었고 그 매각대금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었다고 한다면 다스는 이제 그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진술인 것 같은데요. 이 청계재단 그 소유 그 영포빌딩 그 관리인의 그 차량에서 다스의 실소유 관계를 입증하는 그 외장 하드디스크도 그 찾아서 압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외장 하드디스크가 이제 그 누구의 그 컴퓨터에서 나왔느냐?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역시 그 이병모 청계재단 그 사무국장 컴퓨터에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연필 한 다스, 두 다스 뭐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요새는 그렇게 뭐 연필도 안 쓰니까 잘 그 단어 사라졌다가 요새만큼 또 이 다스에 많이 듣는 건 처음이에요. 예. 아유 참. 근데 여기 다스는 DAS입니다. 예. 자, 여야 원내대표가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네요. 네, 뭐 안 할 수 없었겠죠. 이제 그 지난 6일 국회 그 법사위에서 그 자유한국당 그 소속 그 권성동 위원장의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 그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법사위 파행을 그 시작으로 이 국회가 공전된 지 딱 그 13일 만입니다. 이번 합의는 그 민주당 측에서 그 국회 파행에 대해서 그 국민에게 그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당도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죠. 그 정상화에 그 협력하겠다고 이제 밝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권성동 그 위원장의 그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더는 그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그 지방선거 그 출마자 등을 고려해서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좀 당부하기로 했는데요. 이 박홍근 민주당 그 원내수석 부대표 이와 관련해서 이 민생법안과 그 국민생명안전법안 그리고 그 공직선거법을 그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이제 그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이 본회의에 앞서서 법사위 먼저 열어서 이 법사위 계류 중인 87건의 법안을 바로 이제 다 처리를 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그 표결하겠다고 하는데요. 밀린 숙제 정말 뚝딱 해치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핵심 쟁점 이 정부 형태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뭐 이견 차이만 확인했다 이런 얘기죠. 줄여가지고 헌정특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 한국당 자유한국당 입장이 그 6월 지방선거에서 그 개헌안에 대해서 그 동시 투표하지 않겠다는 것 하나뿐인 것 같다. 지방선거에서 그 분리해서 그 개헌을 할 수 없다는 입장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그 5년 단임제 그 폐단을 시정하자면서도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공세를 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여당의 그 개헌안을 보면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 종식하기 위한 개헌안인지 의문이 든다. 대통령의 그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안이 아니냐. 국회에서 그 개헌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개헌안을 내놓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그 반격했다고 하죠. 앞서 열린 그 헌정특위 그 산하 그 개헌 소위에서도 그 여야 의원들 이 기본권 분야를 논의했지만 그러나 역시 서로의 상반된 주장을
공방만 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뭐 무슨 얘기 야당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들의 확실한 입장부터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당론은 좀 정해놔야 되죠. 글쎄요. 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이 밥상머리 민심 뭐 다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전보다는 이 명절의 밥상머리 민심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SNS를 비롯해서 정보 유통 경로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전만큼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어른의 의견 쫓아가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죠. 직접 의견 교환하는 기회. 그래서 우리가 설 민심을 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설 연휴 직전에 창당한 정당이죠. 바른미래당 전화 연결해서 설 민심 이후에 전국 어떻게 바라보는지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사무총장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창당 후 첫 번째 명절이었는데 어떻게 좀 민심을 많이 파악하셨어요? 글쎄, 아무래도 뭐 정치권 이야기보다는 제가 만나본 분들이나 또 저희 당의 지역위원장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예.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설 경기가 없다. 경제가 안 좋다. 예,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특히 이제 영세 가게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예. 최저임금은 정말 나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 이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참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하기가 참 민망스럽고 송구스러울 때가 많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른미래당 이제 소속 정치인들이 가니까 이제 당에 대한 또 이야기는 이제 관심을 좀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때 이제 크게 아마 3가지 정도로 바른미래당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셨는데, 예. 일단 통합은 잘한 것 같다. 그리고 잘하면 밀어주겠다. 정치권 한번 바꿔봐라.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하는 거냐. 뭐 주로 이제 이런 정도로 이렇게 관심을 좀 표명해 주셨고요. 이것이 바른미래당에 대한 관심이지만 지지까지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반면에 또 여당이나 뭐 자유한국당이 하는 게 뭐 있냐, 뭐 이런 쪽에 있어서 또 이 격려 메시지도 좀 주고, 그런 걸로 지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근데,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라는 게 이렇게 관심이 많은 모양이죠? 예? 아무래도 이제 바른미래당의 이제 중요한 자산인데, 이번에 어쨌든 백의종군을 선언을 하셔서, 당대표를 안 맡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정치적 행보나 거취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쪽에 이제 지지자들 중심으로 일단 관심이 많고, 또 바른미래당의 한정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지금 언론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 후보들은 많이 이렇게 조금, 자천타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마땅한 주자가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새 뭐 안철수 전 대표 보니까 농담도 할 줄 알고 뭐 장난도 칠 줄 알고 많이 변했어요, 변하기는. 예. 근데 예. 아니 그게 오히려 더 사람을 이렇게 좀 마음을 풀어주게 하죠. 근데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 글쎄 아마 안철수 대표는 이제 당에서 요구하면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아마 당의 요청 부분, 아직 뭐 당에서 결정은 한 번 없지만 그 부분하고 또 본인의 어떤 생각, 뭐 이런 부분하고 이제 잘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어떤 주문들이 많다.
이런 여론은 아마 잘 듣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주문 많다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결국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건 아마 당 전체에서 아마 선거 전략 차원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를 중심에 놓고 지방선거의 어떤 그 리딩 선거 부분을 좀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전략 차원에서 안철수 대표의 어떤 그 역할을 부여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시장 선거만 하게 되면 지방의 지원 유세는 어떻게 하는 거냐, 뭐 또 이런 또 반대 요청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의 입장에서 볼 땐 나가는 게 좋습니까? 안 나가는 게 좋습니까? 나가는 게 도움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가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럼 나오시겠네. 근데요, 이 바른미래당은 지금 목표가 어느 정도 지금 석권을 어느 정도를 차지해야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나름 선전했다. 그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 저희가 뭐 통합한 지가 엊그저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금 그 어떤 의석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장 숫자 이전에 지금 한국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도 이것이 지역주의에 기반해서 지금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일당 독점 지배해온 현상이 또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제 분권이란 지방자치 취지에 정면을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다당제를 실현해야 된다. 이 지방자치에서. 이런 것에, 그래서 그것이 광역단체장이든 뭐 또 지방의회든 간에 다당제 실현을 통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하는 것이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목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목표 하에서 저는 수도권, 충청권, 또 호남권, 영남권에서 각각 한 개 정도의 의미 있는 성과를 조금 내야 하겠다. 이것이 당내에 형성되어 있는 이제 기본 인식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단체장이나 그 의석수 외에 정당 득표에서 현재 확장성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을 압도해서 제1야당을 교체하고 문재인 정권의 어떤 강력한 맞상대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또 현재 바른미래당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 목표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가요, 지역구도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지역구도와 이념구도가 중첩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중도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첩된 상태에서는 특정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기가 거의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국 정치가 그렇게 지배해왔기 때문에 그런 구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영남 지역에 있어서 현재 보수라고 하는 그 영남 지역에 있어서의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그 지역에서도 지금 그 확장사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좀 극복해낼 수 있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도 압도적인 어떤 그 2위 정당의 어떤 위치를 이번에 확보한다면 적어도 지역 구도나 이념 구도를 상당 부분 저희가 깨트리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평당은 호남에서 바른미래당은 깃발을 못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건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민평당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거의 뭐 민주당의 어떤 이중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여당에 표를 주거나 아니면 그 반대당에 표를 주는 것이지, 이중대에 표를 주는 유권자들은 제가 선거 이렇게 통례상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중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의 후보 연대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솔직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아마 그 보수야합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저는 여당의 어떤 그 전략적 어떤 그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다 저희 입장에서는 연대가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연대가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미래당이 일단 제1야당을 주변화시켜야 일단 저희가 그 문재인 정권하고 맞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여간 그 자유한국당을 저희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주어진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른미래당이 정책적으로 과거보다는 조금 우클릭할 것이다. 이런 예상 때문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글쎄, 저는 어떤 부분을 이제 우클릭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정강정책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지금은 좌클릭, 우클릭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어떤 정책이 정말 합리적이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냐. 이런 거에서 저희가 좌파, 우파 싸우면 날 세울 것이 아니라 또 이념과 진영, 뭐 이런 걸 이제 뛰어넘어서 정말 이제는 국익과 국민이익에 우선한다면 그 우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말 그 실사구시 이런 정신 또 흑모백묘론 뭐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그런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추구하고자 가는 부분들이. 예.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우파적 관점의 정책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요. 어떻게 또 좌파적 관점의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안이냐. 그 부분을 찾아서 가겠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접근 자세고요. 그런 속에서 국민의 이익에 우선한다면 저희가 어떤 것이든 저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그 왜 바른미래당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서요. 네. 그 지금 몸은 바른미래당에 있지만 네. 마음은 민주평화당에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비례대표 세 분 네. 민평당에서 뭐 당직 맡는다거나 아니면 당론하고는 반대되는 표결을 하거나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할 텐데 이분들 출당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해 보시진 않으셨어요? 그거는 저는 출당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아, 왜요? 저는 그분들이 현재 달고 있는 이제 국회의원 배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요. 네. 그거는 정말 양당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좀 해보라고 하는 국민의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달아준 겁니다. 예. 근데 그분들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달고 있는 배지의 귀속권은 국민의당에 있고 국민의당이 합당은 바른미래당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그분들이 지금 바른미래당이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그분들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은 싫다고 하고 또 당이 갖고 있는 배지는 달고 싶어하고 이거야말로 정치 어떤 아주 큰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이건 심각한 정치 윤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소신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면 예. 배지를 당에 반납하고 예. 이거는 국민의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만들어준 것이니까 반납하고 나가셔서 자신들의 정치를 해야지 왜 당이 싫다고 얘기하면서 그 당의 배지는 계속해서 갖고 싶어 하는 것인지 예.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그 말씀도 타당한데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는 3명을 출당시켰다가는 저쪽도 괜히 원내교수단체 만들어줘서 결국은 주목받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게 좀 불리할 것 같다. 뭐 이런 계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3분을 저기 출당시켜 줘도 저기는 원내교섭단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3사람 플러스 알파가 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플러스 알파는 없다고 없어요? 보여지는 거고요. 예. 그 알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네. 제가 홍문표 사무총장님하고 자유한국당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바른미래당에서 또 몇 분 더 갈 수 있다,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저는 홍문표 사무총장님한테 전략적으로 당을 흔들라고. 왜냐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의 잠재력이나 이 부분을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론 지지율에서 만약에 뒤바뀌게 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실제로 제1야당이 교체가 되는 겁니다. 덩치 의석수와 상관없이. 네. 그 부분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말 이 당이 정말 커나간다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적폐청산 그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전국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만큼 상대하기 쉬운 정당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바른미래당을 좀 두려워하고 있다. 양당이 모두가.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간단하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다른 문제인데요. 이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요. 문재인 대통령 범죄연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시죠. 저는 지금 정부가 지금 버스 떠나간 다음에 지금 손 흔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GM 문제가 적자가 난 지가 한 4년 됐다고 합니다. 지금 예. 4년 동안 3조 적자가 벌어지고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예. 본사에서는 차익 규모나 또 뭐 생산 원가나 예. 공장 가동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다는 부분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 그 한국 GM의 지금 산업은행이 대주주 중에 하나 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국내 예. 산업을 관장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었을 텐데. 예. 그럼 도대체 지난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뭐 했고. 예. 근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또 뭐를 했느냐. 그럼 막상 이렇게 이제 철수하겠다 통보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정부가 부산을 떨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사무총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을까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서 1부에서 바른미래당의 입장 들어봤죠? 자, 이번에는 민주평화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대표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조배숙 대표님 지역구 전북 익산이시죠, 그죠? 네. 거기 또 내려가셨을 거 아니에요, 설 때, 그죠? 네.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민주평화당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는 국민당 부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안철수 대표하고 결별하길 참 잘했다. 좀 더 빨리 헤어지지 그랬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또 민주평화당이 합류하지 않으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걱정과 비판도 있으셨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경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좀 챙겨달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왜 안철수 대표하고 그렇게 빨리 결별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제 대선 때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셨죠. 대선 때. 처음에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뭔가 기대를 했었는데 대선에 보여준 그런 과정에서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실망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체성이 다른 그쪽하고 자꾸 합당한다는 것은 다 판단들. 저기 대표님, 저희가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한 번만 연결해 볼게요. 지금 전화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중간에 자꾸 끊겨가지고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또 끊기면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조금만 크게 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 네. 근데요. 지금 민주평화당 거는 기대가 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단체장 당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평화당 요번에 지방선거에서? 네네. 얼마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얼마나요? 호남 지역에 지금 크게 3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단체장. 예, 저는 그 3군데에 다 석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신 이유가 뭡니까? 바닥 민심이죠. 바닥 민심. 그럼 네. 더불어민주당을 싫어한다는 말씀이세요? 바닥 민심이?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높고, 예. 그래서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지도는 이제 거기에 따라가는데, 예. 그런데 또 호남 사람들은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총선 때 호남에서 경쟁 구도를 일으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호남에서는 이 총선에서 모처럼 그 선택하는 그런 기쁨을 맛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예. 저는 호남에서는 지금의 그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막상 선거에 들어가면은 1대1 구도로 또 치열하게 다툴 것이고, 예. 그리고 또 분위기를 저희들이 이끌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차별성을 확실히 부각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우선 저희들이 지향하는 목표 일부 겹치는 부분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촛불혁명으로 인한 적대 청산이나 그리고 남북 문제를 좀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그런데 이 실질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념적이고 조급하고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한 실망감들이 지금 점점점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혁을 하되, 그리고 또 실질적인 서민 경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잡힌 그런 정책을 제시하고, 지금, 예.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되고, 좀 그런 부작용이 없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작용 하나만 꼽아주시죠. 예를 들면 이제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 있어서 이 준비가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시장이 지금 감당할 수 없도록 너무 급격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방은 더 아우성입니다. 실질 최저임금 인상 부분과 또 근로시간 단축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호남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와의 연대 같은 경우에는 상정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그럴 생각도,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지금 호남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인데 말이에요. 그죠? 네. 문재인 대통령 범정부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필요한 조치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사실 이 GM 철수설은 작년, 재작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정부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손 놓고 있었다. 자, 이제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지금 그런 대책을 내놨는데요. 사실상 베리 앵글 사장이 또 그런 예견될 만한 그런 언행과 미팅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문제는 한국산업은행이 한국GM의 2대 주주입니다. 지분이 17%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천문학적인 적자가 누적되고 그럴 경우에는 지분이 3% 이상만 돼도 회계장부 열람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활용하지 못하고 문제를 키운 거죠. 굉장히 안이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산업은행이 상당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어제 또 긴급 전문가를 모시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했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5천억 지원 요구도 했고, 그러나 이런 지원은 저는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이제 아직 저희들이 이제 충분하게 그 다듬지는 않았지만은 역발상으로 생각해서 차라리 그 돈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다 조금 더 보태서 차라리 아예 GM 본사에 주주로서 참여를 해서 이런 경영의 부분에 대해서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GM 사태가 지방선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예,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지금 군산이 사실 전라북도에는 산업기지가 군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그 산업체가 현대조선소, 한국 GM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현대조선소가 폐쇄됐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GM까지 이렇게 되니까 군산은 그야말로 IMF입니다. 정말 그 타격이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마 그 협력업체 직원까지 하면은 뭐 한 2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또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그 완전히 뭐 군산은 그 어떻게 보면 초토화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오늘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